네, 반갑습니다. 월간 카이생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테마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테마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개인정보와 관련된 주제로 한번 발표를 해주실 오준영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의 오준영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전반적으로 이제 연구 및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PET라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최신 기술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만 다루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라는 분야 자체가 그 기술을 적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법적인 내용을 전부 다 부합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부터 법까지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고,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일단 판례를 통한 개인정보보호법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 사실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사실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네.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다룰지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일단 어떤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강의는요,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다 개인정보보호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네. 어디선가 가서 다 교육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굉장히 딱딱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을 계속 나열하고 뭘 네. 해야 한다, 뭘 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너무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과연 어떤 식으로 해야 사람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실제 스토리 위주로 해보자. 네. 실제 스토리라는 건 결국 이제 실제 판결이 났던 사건들을 가져와서 그 사건들을 이야기, 느낌으로 말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내용들로 좀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해서 선뜻 이렇게 와주셔서 이제 얘기를 해주실 건데요. 한번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기초 개념부터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 자,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 자, 법률 하나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범위예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의 1장 총칙부터 시작해서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개인정보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원칙이 뭐고, 그리고 정보 주체의 권리, 즉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권리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깔고 2장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메인입니다. 개인정보 처리할 때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정보 처리를 어떻게 제한을 하느냐, 그리고 가명정보 처리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개인정보가 국외에 이전될 때, 즉 개인정보가 해외로 나갈 때 어떤 식으로 조건을 걸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어떤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관련 제한 사항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개인정보 안전한 권리, 5장에서는 정보 주체 권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등 다양한 내용들로 해서 10장까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 모든 내용을 다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이건 사실 대학교의 한 학기 강의로도 부족한 부분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나마 더 관심이 있어 할 만한 내용들 혹은 굉장히 필수적인 내용들 위주로 다룰 겁니다. 그게 바로 개인정보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래서 그 정의를 다룰 거고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즉 여러분들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전부 다 수집이 돼서 이용이 됩니다. 즉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집, 이용, 제공까지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정보 정의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개인정보란 무엇이냐? 자, 우리나라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는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즉 사망하신 분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고, 그 중에서도 어떤 정보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핸드폰 번호다, 주민등록번호다, 이런 정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잖아요. 하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의 나이, 우리의 직업, 이런 것만으로는 사실 개인을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없지만, 하지만 그것들을 모아서 개인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전부를 다 개인정보라고 총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인정보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활용하다 보면은 이제 개인 식별이 일어나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식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얘기가 나온 게 개인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를 만들자, 즉 익명 정보를 만들어서 시간, 비용, 기술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도저히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게 만든 정보가 바로 익명 정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연 합리적으로 고려한 게 어느 정도냐인데요. 사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기관에서 10년 동안 노력을 해서 누군가 식별할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정말 시간을 합리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식별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건 개인정보가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적정한 수준으로 노력을 들였을 때, 적정한 수준의 기술을 썼을 때 가능한 경우,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바로 익명정보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익명정보를 만들다 보면요,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훼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가명정보예요. 즉, 익명정보만큼 데이터를 훼손시키지 않고도 가명정보를 만들면요, 개인정보를 훨씬 더 안전하게, 훨씬 더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는 정보예요. 가명정보의 핵심은요, 추가 정보가 있으면은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추가 정보가 없이는 개인 식별이 어려워서 그 추가 정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명정보인지 익명정보인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도 여러분은 이게 그래서 개인정보가 뭐라는 거냐 아마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쿠팡이나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많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쇼핑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아이디와 결제 상품 정보가 거기에 들어갈 건데요. 자, 그런 정보들이 과연 개인정보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떨 것 같나요? 일단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라는 전제는 아이디가 있으니까 개인정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네. 아이디 같은 경우도 거의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고요. 결제 상품 정보, 내가 뭐 신발을 샀다, 이런 정보도 사실 개인정보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에 따라 달라지느냐? 이제 사실 이 개인정보의 정의는요, 네.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면서 만약에 제가 어떤 데이터를 취득했는데 그 데이터가 바로 사람들이 구매한 상품 정보인 거예요. 그럼 저는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누가 산 건지 알 수가 없겠죠. 네. 그럼 저한테는 그게 개인정보가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해당 쇼핑몰이 그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럼 해당 쇼핑몰은요, 그 정보 외에도 그 사람이 몇 시에 물건을 샀는지,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물건을 샀는지, 이런 정보들, 추가 정보들이 있잖아요. 추가 정보들이 있으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전부 다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즉, 그 상황을 잘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를 질문을 드리면 네. 지금 세 가지를 묶어서 개인정보를 얘기를 해주는데 네. 만약에 여기서 고객 아이디가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고객 아이디가 풀네임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일부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네. 상품에 대한 리스트와 시간 정보 같은 것들이 그대로 매칭이 되어 있다면 얘는 가명 정보로 봐야 될까요? 그냥 개인 정보로 봐야 될까요? 일단 가명 정보도 네. 개인 정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네. 아, 그렇죠. 네네. 그리고 어쨌든 이게 그럼 개인 정보냐 개인 정보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 정보가 맞다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재식별이 되는 사례들이. 저도 막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이디 없이도 충분히, 예를 들면 제가 한 연구 중에 하나가요. 또 서울시의 따릉이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따릉이 데이터에서도 아이디를 지우고 사람들이 언제 탔느냐, 내렸느냐, 그 어떤 연속성을 보고, 예를 들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항상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장소에서 타고 비슷한 시간에 내립니다. 그런 정보들만 잘 연결해도 이 사람의 식별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사실상 아이디나 이런 고유 식별 정보가 없어도 저 웬만하면 식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굳이 아이디가 결합되지 않더라도 특정 신상이 하고 있는 이 목록만 가지고 있다면 얘는 개인정보로 특정할 수 있을 거다.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다른 범위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또 있는 것 네. 같은데 한번 볼까요? 자, 개인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화면 보시면요. 치아 사진이 있습니다. 네. 자, 치아 사진이 있는데, 자, 이 치아를 보고, 이게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라고 하면요. 치과 의사들한테 가져가도 본인이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누군지 알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치아에 대한 어떤 고유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아니지만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요. 이 사진뿐만 아니라 어떤 걸 파인딩 했는지, 그리고 어떤 진단 내렸는지, 이런 진단명까지 다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이 사진과 결합시켜서 누군지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가 어떤 정보랑 같이 있는지에 따라서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따진다고 얘기를 하지 되게 뭐하지만 이렇게 따진다면 개인정보 아닌 정보들이 되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모든 정보는 거의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처리 환경, 그 환경에 추가적인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조금 더 원천적인 질문을 좀 네. 해볼 것 같은데 그럼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보세요? 네. 데이터와 정보는 사실 네. 저는 뭐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다 다른 식의 좀 정의를 쓰기도 해요. 네. 뭐 데이터는 정말 로우 데이터를 말하고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실제 의미 있는 걸로 만들었을 때 정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 개인 정보라는 거는 사실 거의 모든 정보를 다 총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정보에 대한 범위가 저는 좀 생각보다 적게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로 들어가니까 네. 모든 사업을 진행하거나 무슨 일을 진행할 때도 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네. 그럼 연구소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취급하고 있으니까 또 개인정보 관련된 것들도 다 따라야 될 것 같고 네. 좀 복잡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네. 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많이 하실 겁니다. 자, 유튜브를 보면요, 사람들이 막 많이 영상 올립니다. 그런데 사실 영상을 찍어서 올리다 보면요, 본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같이 찍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이제 유튜브 기능이나 다른 어떤 영상 툴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의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자, 사람들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보, 즉 이 영상이 과연 개인정보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떨 것 같나요? 식별이 되지 않으니까 아닐 것 같습니다. 그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 개인정보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 사례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자, 2021년에 충북 진천군의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선생님이 있겠죠. 네.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전화를 받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은요, 어떤 그 어린이집에 한 선생님이 아이를 학대하는 것 같아요 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 원장님은요, 당연히 놀랐죠. 아니, 내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일단 이게 사실인지 알아봐야겠다 라고 해서 CCTV를 돌려봤어요. 자, CCTV를 돌려본 결과 실제로 학대를 하는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원장님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다가 이거는 나 말고 내 판단도 중요하지만 운영위원장한테도 물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장한테 CCTV 영상을 보냈어요. 자, 운영위원장도 CCTV 영상을 보고 화가 굉장히 많이 났죠. 그래서 둘은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근데 경찰에 신고를 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신고를 접수받고 뭐 처벌하고 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 원장님과 운영위원장은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거는 빨리 이 사람을 매장시키고 이 사람을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공론화 시켜야겠다.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물론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학대를 하는 영상이잖아요. 이 사람의 어떤 명예훼손이나 이런 게 될 수 있을까봐 자, 이 사람의 얼굴은 그래도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학대를 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주장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자, 유튜브에 올렸더니 당연히 이 선생님은 영상을 보고서 자기 자신인 거 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 개인정보가 침해된 거다라고 하면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렇게 생긴 사건이에요. 이렇게 생긴 사건일 때 과연 원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이 네. 자, 모자이크된 영상을 올렸는데 과연 처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좀 궁금한 건 네. 식별이라고 하는 거를 네. 나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식별은 나만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대중적인 식별 관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지 않을까? 네, 사실 되게 맞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식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네. 이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자, 법원의 판단이 뭐였느냐? 물론 이제 피고 측 주장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자, 피고 측 원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이죠. 자, 모자이크 처리됐기 때문에 이 사람 식별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결은요, 이 영상을 올렸는데 얼굴은 지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에 명칭이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모자이크 처리가 됐다고 해도 머리가 긴 걸 보니까 해당 교사의 성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형도 나와 있겠죠. 모자이크 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네. 그럼 그것들을 종합하면은 이 어린이집에 어떤 선생님이다라는 게
아무도 뭐 전혀 뭐 서울에 사는 사람 모를 수 있어도 그 충북 진천군에 사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이라면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얼굴이 안 보여도 이거는 재식별이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벌금 200만 원의 저항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에 대한 특정 명칭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다른 식별정보를 통해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었다라고 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올린 원장이 익명의 보육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올렸다라고 한다면 얘도 개인정보로 판단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가능성은 있는데요. 네. 그 가능성 뭐냐면은 만약에 이 영상 올렸을 때 결국 어린이집 내부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어린이집 내부 사진을 통해서 이 어린이집인지 판단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올려야 될까요?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 수 있었을까? 이게 방송으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쵸. 근데 사실은 안 올리는 게 정답이죠. 결국에는 이거는 민감한 정보인 거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개인을 명예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인데. 그렇군요. 그러면 대법원에 있는 사건들을 제보하면서 올리는 유튜브 영상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침해로 뭔가 소송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영상들이 꽤 많은 거네요. 아주 많습니다. 사실 모두 소송을 한다면 정말 많은 영상들이 다 신고를 당해서 처벌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소송하진 않죠. 이런 식으로 아주 민감한 정보의 경우에만 좀 진행을 하니까요. 네, 흥미로운 판례인 것 같아요. 뭐 다른 판례가 또 있었을까요? 네, 좋습니다. 또 개인정보에 대한 이제 판례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과연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했는지를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사건들이 있음을 알고 있고 특히 여러분들이 일할 때 사실 많은 개인정보를 접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여러분 아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건들에서 이건 처벌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데에서 처벌이 안 받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보고서 난 처벌 안 받고 개인정보를 이용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돼도 이제 그거를 정말 그 법의 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고 애초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생긴 지 오래된 법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묘한 부분이 있는 걸 다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용한다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그러지 않고 정말 이 정보 주체의 권리, 개인정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여태까지 해서 되게 재밌는 사례들을 가지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시선을 좀 다양한 사건들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더 시간이 더 많았으면 더 많은 내용들을 다룰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쉽지만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무리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생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되게 교수님의 이야기들이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네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앞으로도 다른 수업도 기대를 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